제 이름은 윤석순이고요. 전에는 IBM 오라클에서 엔터프라이즈 쪽을 했었고요. 현재는 서강대학교 안에 금융용 블록체인 연구센터 하는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 블록체인 학교에서 상무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 개방적 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워낙 변화가 빠르죠. 그래서 뭐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개방적 혁신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혁신 자체가 전에는 저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혁신이라는 것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직 내부의 리소스와 조직 외부의 리소스, 얼마큼 그 협업을 잘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블록체인과도 잘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라고 하는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쿤바인,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애자일이 개발 방법론, 스크럼이라고 해서 개발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하는 쪽, 비즈 데브옵서라고 해서 사업이 워낙 빨리 변화가 있는데 얼만큼 혁신적으로 그리고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기승전 개발자죠. 그래서 요즘은 개발자들이 워낙 귀한 시대가 돼서 이런 혁신적인 노코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MSA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MZ세대 얘기에서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약간 코로나로 약간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근데 옆에 뭐가 머신한 러닝.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계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 약간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버스 안, 지하철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예요. 제가 딸 둘이 아들 합니다. 고3, 중3 중인데 가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고3, 중3 중인데 한 집에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식사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3, 중3 딸들은 유튜브를 열심히 봐요. BTS 새로 나온 버터 신곡, 아이유 신곡 그런 거 요즘은 NCT 드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보고 있고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 제가 그래도 남자니까 같이 최대한 공감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조차 저희 식사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남의 게임을 열심히 봐요 유튜브로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보이시나요? 거꾸로 가고 있는 아이.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요즘 제가 고성 노트북을 사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사줬는데 저는 예상하시죠. 이 순간에 노트북으로 고성 사줬지만 온라인 수업도 듣지만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아까 메타버스 대표적인 로블록스 게임을 해서 근데 제가 이 친구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컸을 때 현재에 있는 은행을 쓸까? 제가 볼 때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블록스 내에서 이 친구가 하라는 영어 공부할 때는 절대로 안 하다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막 게임 관련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정말로 피어투피어로 그 게임 아이템을 거래를 하고 최근에 15만 원 결제해서 엄마한테 엄청난 혼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로블록스 게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느낀 거는 이 친구가 컸을 때 아까 MZ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금융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오늘 저도 다른 쪽에서 금융기관 분들하고 조찬 모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은행이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변화가 있죠. 요즘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많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시사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약간 여기까지 저 기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채팅방에 요 걸그룹 이름을 아시면 잠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물론 이제 제가 오프라인이면 이 4명의 이름을 다 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예 마마무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마마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4명 이름까지 다 맞추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상품을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 카톡으로 보여주세요. 문별 솔라 휘인 하사죠. 4명이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유일의 스케치북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정말 느낍니다. 일면 관련돼서 랩을 잘한다든지 퍼포먼스 잘하는지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사람으로는 각자 역량도 있지만
잘 어우러지고 시너지가 나온다고 정말 느끼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들이 저희가 블록체인 때문에 모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별솔라 휘나사가 어우러지는 마마무이듯이 4차 산업혁명도 ABCD라고 해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융합적인 기술이 있고 BLTS는 B는 비즈니스, L은 오늘 아까 변호사도 있었는데 로우, 법적인 거죠.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티 이런 것처럼 요즘에 ESG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 보통 P2P 하면 사람들이 저희 이제 블록체인들은 바로 피어 투 피어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가 바뀔 것이다. 지금 많은 프로토콜 경제 얘기 나오고 있죠. 참여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사상과 잘 맞는 그래서 뒤에 잠깐 저희가 장표를 빼긴 했는데 데이터 자체도 전에는 기관의 데이터, 조직의 데이터죠. ERP, CRM, 고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주로 기관의 데이터였지만 그게 어떻게 됐지? 마이 데이터를 발견했죠. 그래서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분산화되는 이런 철학적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나 센터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런 저희가 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대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도 이거 저로 짠 건 아닙니다만 지금 스마트 시티를 바로 앞에 얘기해 주셔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하고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계 구글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조센 루빈과 만든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탈린과 조센 루빈이 만든 기술 회사에서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베이스로 얘기를 할 거고. 하이브레트에서 사람 말씀드린 것도 일단은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 김한 기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없는 도시화가 있고 투명성 결여되어 있고 이런 깨진 사회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문제와 도전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스마트 시대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성공적이지 않았던 거였죠. 이거 앞에 있는 게 좀 많이 겹쳐서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스마트 시티가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이라든지 너무 탑다운이라든지 이론적인 실제 뭐 사용자의 요구에서는 실제 도시의 민주화인데 너무 기술 위주였던 부분이 있었죠.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고립된 데이터 구조라든지 신뢰 구축의 어려움, 인센티브 구조에서 유연성 부족, 데이터 개인 기반의 정보보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죠. 사실은 데이터 공유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스마트 시티 얘기에 나왔던 매핑,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동시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사람, 금융, 예,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이노베이션, 물리적 공간, 가치, 건강, 핵심 자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BCD, BLTS처럼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런 스마트 시티에 특별히 적합하다. 그래서 모든 기술에는 한계가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은 도시 문제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유일한 기술, 그러니까 사람과 기업에 대한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든지 민주적 참여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머니 트랜스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금융자산 플러스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그것들이 어디에 올라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형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체인과 오프체인 다 어우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적합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불변 데이터에서부터 비변 결제, 디지털화된 자산, 시장 인센티브 이런 단계별로 있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또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잖아요. 서울시가 이런 많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좀 생태계도 플레이하려고 하고 시범 파업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정말 블록체인을 잘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비욘드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일단 자산 계층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시의 민주화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정의를 제가 멋있는 정의를 봤는데 도시의 민주화라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들이죠. 시민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탈중앙에 대한 운영 모델. 아까 말씀드렸지만 DID 부분인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건 현재는 사람한테 DID가 있지만 things라고 아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에 DID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세종시가 시사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죠. 저도 재밌게 본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DID 자체가 사람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물에도 넘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소, 원릿이 어디에 들어가? 인증도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가고, 원릿 자체도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OT라고 하죠. 사물경제, 머신 커머스에 대한 것들 시장이 이런 스마트 시티 안에 분명히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규모에서 스마트 시티를 넣어서 타기 운영 모델이 이런 아키텍처를 보면 아까 ABCD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레이어에 있는. 그래서 이런 거 위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부터 뭐 대출, 지갑, 투표, 레그텍, 법률문서 이런 모든 자산이 포함된 경제하고 운영 체제, 소셜에 대한 전체적인 스마트시티를 넘는 부분들에서 글로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세 개의 기술 스택으로 보면 뭐 베이스 레이어, 이쪽은 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중점화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고, 세 번째가 콘소시엄 계층.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많고, 얼마나 세치니까 이해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솔루션이고요. 이제 베이스 레이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거는 컨센서스 자료 참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이퍼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DID에서부터 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이런 개발 도구들이 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토지 등기용수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도 원래 원스톱 부동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핫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서 국토부에서도 원스톱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인터체인을 이용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기,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림을 그려주긴 했었는데, 사실 넘어야 될 사안은 많죠. 여기처럼 투기 등재에서부터 뭐 은행의 결제, 공급망 이력 관리 이런 약간 조직 구조까지 아우르는 기술 스택이 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컨소시엄의 기술 스택은 뭐 B2B에 대한 공급망 스택에 아니면 농업 여러 가지 서비스의 신원 기반의 전자정부, 아까 가버넌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가버넌트에 있는 포트폴리오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구현체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 실제 뭐 탈중앙 신원 관리, 그리고 오라클 문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점점점 이런 이런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원래는 저도 경쟁 요소를 느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부분들은 분산 원점 처리하고 토크나이즈하는 부분, 이더리움 그 생태계가 확실히 컨버전스 되고 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컨버전스 된다. 저도 거의 동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서울시가 이끄는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에서 저희가 지금 주로 저희가 현재는 법적인 체계 때문에 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배수,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향후에 퍼블릭과 프라이빗 컨버전스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전환, DT에 대한 전환 사례, 글로벌 사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쪽하고 유럽 사례, 아시아, 무역금융, 공급망 관리, DID, 전체적인 글로벌, 오늘 저희가 주제가 글로벌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컨센서스 사례이긴 합니다만, 하이퍼레저도 같이 대비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에 대한 사례입니다. 두바이는 워낙 좀 유명한 컨센서스 안에서도 두바이가 이제 그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죠. 스마트 두바이라고 해서, 그래서 페이퍼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재 뭐 두바이 정부 및 뭐 IBM, 컨서스 이런 회사들과 함께 스마트 두바이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IBM과 컨서스가 경쟁하기도 하지만 같이 컨버전스에서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 대한 부분들이 두바이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수용한 도시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서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디지털 트러스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두바이에서 데이터 거래소죠. 지금 탈중앙화된 데이터 거래소인데, 계속해서 AI나 이런 그 기술이 발달됐을 때 결국은 이런 데이터 거래가 일어났고, 데이터에 대한 밸류에이션부터, 저도 놀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4대 그 회계법인 예상외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 플러스 이런 데이터 밸류에이션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런 탈중앙화된 데이터 거래소에 있어서 스마트 두바이 부서에서 이런 전체적인 IoT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시장 활성화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를 향한 이노베이션 자리에서 이런 데이터 품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내가 이런 가격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구매자는 또 스마트 컨트랙으로도 그걸 체크할 수 있고, 나중에 거래 자체도 스마트 컨트랙상에서 페이먼트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IoT 데이터, 전체 음식 공급망, 승차 공유 데이터, 기타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 사례입니다. 유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EU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측 포럼들이 있습니다. 이런서 EU 쪽에서 지금 관련돼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뿐만 아니라 EU 안에서 이런 관측 포럼들이 있고요. 아시아에 대한 사례를 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구형 스마트 정부인데요. 도시와 인프라 및 자금 운용회사의 블록체인 운영합니다. 중국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존 정부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천에서 블록체인 다섯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고요. 그래서 중국 최초로 하는 부분에서 있고, 여기서도 EA 쪽이나 컨설턴스 했던 부분들은 전체 자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디지털 자산 기술로.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CBDC에 대한 것도 많이 앞서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CBDC RFP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가 알기로는 목숨 걸고 이미 나왔지만 이제 이미 앞서져 있는 건 중국에서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 그 안에 알리바바나 엔터파이낸셜은 뭐 기술력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술적인 내부도 알리바바 안에서는 이미 내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토큰화를 위한 이제 홍콩 케이스에서도 홍콩 부동산 자산 그룹이 있어요. 링크레이즈에서 자산 토큰화, 그린 에너지 쪽에서 자산 토큰화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협업을 위한 태양광 시범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링크레이츠가 이제 시범 태양광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7대 그 과제에 나와 있죠. 그 중점 사업으로 에너지 우리나라는 한전 때문에 독점이 돼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인용 에너지 요즘 ESG 때문에 뜨고 있는 환경 에너지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거래하는 것들은 또 블록체인에 많이 관심들이 많아서 다른 한전 자회사들도 많이 리서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이쪽에서 관련된 태양을 홍콩에서도 부동산 자산이나 태양광에 대한 것들은 거래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비즈니스 사례 연구입니다. 사실은 무역금융은 사실은 제일 유명한 게 하이퍼레터 패브릭에서 나오는 거는 뭐 트레이드 렌즈, 위다 트레이드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약간 식사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컨센서스 이더름 그 계열에서는 그쪽 콩가라고 해서 컨센서스와 유럽 메이저 은행, 무역회사, 검수회사, 에너지회사 15개 업계 선두주자가 함께 모여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협업을 하는 거죠. 특히 아시겠지만 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입은행, 수출은행, 관선책, 보험 이런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프로세스가 많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미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은 워낙 잘 블록체인이 잘 적용되는 유즈 케이스라는 건 다 이제 공감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들었던 트레이더 렌즈나 위자 트레이드 말고 이쪽 컨설턴에서도 이런 콩고나 이런 저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무역금융 산업의 성장이나 그러나 글로벌 무역금융 시스템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 특구 관련돼서 제가 부산에 직접 컨설팅을 참여하다 보니까 부산 항구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놀란 건 이 안에 항구에 있는 프로세스 상에서 많은 것들이 아직도 디지털라이즈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블록체인을 둘째치고 디지털라이즈 대가 너무 좀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해관계도 많고 많이 아날로그 특성이 많았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즈 하면서 실제 블록체인을 적용하면서 많은 밸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이제 당면 과제는 다자간, 거래의 복잡성 및 표준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페이퍼, 종이도 하다 보면 유실이 되거나 뭔가 체크하기 쉽지 않겠죠. 이메일 기반의 거래 과정들이 있었고 규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KYC 높은 운영 비용들이 있었는데 시간상의 딜레이, 프로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애로점을 실제 밸류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전의 국제무역이에요. 그래서 페인 포인트가 1번 페이퍼 기반 투명성 부족에서부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프로세스나 참여자들이 많은 높이 운영비가 있고 기회 손실이 많아 성금 유도성다. 보시면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그 당면 과제인 페인 에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 수입은행, 수출은행,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 많은 이런 관세청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딱 봐도 굉장히 다단하죠. 제가 봐도 물류무역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데 국제무역. 근데 현재 이런 당면 과제 에이지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국제무역은 단순 쌍방향 무역이 아닌 다수의 이익 관계자가 포함되죠. 그리고 근데 페이퍼 기반의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국은 훨씬 더 많이 심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에 취약하고 추적도 쉽지 않죠. 그런 손실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블록체인 이후로 이제 투비로 했을 때 존사 원장 기술을 했을 때 여기서 많은 음성 터미널, 국경세관, 은행 이게 보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분산 원장으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거기서 트래킹할 수 있다면 DLT 플랫폼으로 무역 거래 효율이 제고가 됩니다. 각종 증빙 서류와 문서가 디지털화되고요. 스마트 콘텐츠로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세스나 이제 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콩고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진행했었고요. 이런 단순의 목표로 실제로 실질적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디지털 신용장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신용장을 이제 구현시킨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강점은 비용 절감, 프로세스, 보안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다 성과는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에너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체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품출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워낙 저희도 뭐 부산 특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월마트와 IBM 사례에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컨설턴트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네, 이번엔 루이비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안에도 실제 루이비통이 이렇게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 안에서 루이비통이 NFT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하나의 예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DID 부분도 워낙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도 아까 나왔었죠. 예, 유포트는 워낙 유명한 얘기들이고요. DID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거지 실제 글로벌 사례들을 보면 기존 금융이나 기존 프로세스와 디지털 자산 그리고 거기에 마이 데이터로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이 메타버스나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 때문에 묶여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는 자료와 같이 현재 워킹하는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참조해서 저희도 서울도 블록체인에 대한 생태계를 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